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회복지사들이 하는 그 직업이라는 게 페이가 거의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직을 했는데도 이거 내가 가지고 있는 educational debt, 그러니까 얼마 전에 CSW에서 발표한 그 보고서 보면 MSW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평균 대시 6만 불이 훨씬 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평균이란 말은 6만 불보다 훨씬 넘는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6만 불이 훨씬 넘는 뎃을 가지고 있는데 그 론을 갚으면서 자기가 가진 월급으로 생활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많이 하면 거의 90% 정도의 새로 잡을 잡은 소셜 워커들이 내가 좀 생활이 넉넉하고 이렇게 경제적으로 이렇게 학자금 받은 것을 융자를 할 수 있으면 굳이 소셜 워커가 아니래도 내가 다른 잡을 잡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90% 정도가 됐어요.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물론 제 서베이에 응답한 사람들은 굉장히 이렇게 그 부담스럽기 때문에 더 많이 그 응답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디스토트된 이미지일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MSW를 받은 사람들도 이 사실 월급하고 그다음에 내 생활하고 그다음에 학자금 융자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작년 CSW에서 그 발표한 거 보면 이 우리 교수님들 월급에 관한 거거든요. 조 교수님 같은 경우는 7만 2천 불, 이제 7만 3천 불 정도. 그 다음에 그 부교수님들은 8만 5천 불. 그 다음에 풀 프로페서 같은 경우는 11만 불이 좀 넘거든요. 이거 평균인데 평균이란 말은 처음에 시작하신 분들은 당연히 이것보다 적을 테고 그리고 오랫동안 계신 분들도 있을 테고 그래서 이게 평균치거든요. 그리고 도시 그 다음에 시골 이렇게 해서 좀 차이가 있을 텐데요. 이게 평균치예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뭐 지금 이 박사과정에 계신 분들은 저거 굉장히 많아 보인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잡을 잡아보면 또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월급의 의미가 어떤 거냐면 제가 처음에 20몇 년 전에 20 몇 년은 아직 안 됐구나. 그 제일 처음에 박사과정에서 끝나갈 때쯤에 그 학교들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인터뷰했던 학교 중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학교가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처음 잡을 잡았을 때 조교수 월급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기 너무 물가가 비싸가지고 살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저에게 해줬던 게 뭐냐면 자기네 학교에 오면은 컨설턴트를 붙여주겠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교수 월급으로는 그 도시가 너무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살기 힘드니까 렌트비 내고 뭐 이렇게 주택이랑 하고 힘드니까 그 학교에서는 전문 컨설턴트를 붙여줘서 내가 그 인베스트먼트를 해서 교수 월급 말고 플러스 인베스트먼트를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고 하면서 저보고 그 학교에 오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거기 가면 안 되겠다고 싶어가지고 그 학교를 안 갔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만큼 우리가 받는 월급이 그렇게 세진 않거든요. 이공계열이나 이런 거 비해서. 그래서 좀 돈을 갖다가 관리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잘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여기 보면은 돈에 관련돼서 사람들의 행동을 결정하는 10가지 그러니까 그 언더라인 그 스크립트가 있는데 맨 밑에 보면은 이게 소셜 워커나 목사님들이 흔히 가지고 있는 애티튜드, 돈에 대한 애티튜드라고 그러거든요. 뭐냐면 내가 정말 열심히 선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성경에 돼 있으니까 내가 돈에 대해서 많이 걱정 안 해도 열심히만 일하면 괜찮겠지 하고 약간 재정적인 면에서의 약간 외면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가지고 나중에 목사님들도 그렇고 소셜 워커들도 그렇고 그 리타이어 한 다음에 약간 재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소셜 워커들도 자본주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업할 때도 자본주의에 병폐하면서 되게 많이 공격을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 우리가 안에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처한 위치를 이해하고 거기에 따라서 액티브하게 좀 액션을 취해야지만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열심히 일한 만큼 좀 더 이렇게 아주 막 멀타이 빌리어네어나 아니면 빌리어네어가 되지는 않겠지만 좀 약간 편안한 생활을 살 수 있게 특히 노후가 됐을 때 리타이어 했을 때 약간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약간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라이프 스테이지 마들로 기초로 했을 때 해야 될 것 52세를 기준으로 해야 될 것이 있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모기지를 갖다가 체크하는 거거든요.
왜 52세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여기 들어오신 모든 분들은 거의 대부분의 모든 분이 맞겠다. 1960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67세가 풀 리타이먼트 에이지이시니까 그때가 풀 저기 67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15년 모기지를 계산해서 제가 52세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저희가 은퇴하게 되면은 인컴 소스가 어떻게 했냐면 소셜 시큐리티가 있고, 근데 소셜 시큐리티는 잘 아시겠지만 은퇴 전 소득 대체율이 30, 40%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들이 얘기하는 게 소셜 시큐리티에서 한 3분의 1 나오고, 그다음에 401k나 다른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리타이먼트 어카운트에서 한 3분의 1 정도 나오고, 다른 그 세이빙스 어카운트나 다른 리타이먼트 어카운트 하나 더 둬서 3분의 1 정도 해주면은 우리가 프리 리타이먼트 인컴을 갖다가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저희가 학교에서 하는 401k나 아니면 403b 말고도 또 다른 어카운트를 해서 3분의 1 정도 인컴을 만들기가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저희가 할 수 있는 것, 저희 지금 보통 소셜 워커, 에듀케이터들 인컴으로 기준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모기지를 갖다가 빨리 리타이어 하기 전에 내가 리타이어하는 시점에 모기지 페이를 갖다가 다 내서 모기지를 더 이상 안 내게 한다는 걸 목표로 준비를 하면은 그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모기지를 신청할 때 모기지 신청할 때 하셨겠지만 저희 인컴이 얼마냐에 따라서 모기지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있거든요. 근데 보통 그게 그냥 러프하게 얘기하면 3분의 1 정도까지 저희 인컴 기준으로 해서 3분의 1 정도까지를 우리가 융자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리타이어 하기 전에 모기지를 갖다가 다 페이오프를 하게 되면은 3분의 1 정도의 인컴에서 나가는 돈이 사라지기 때문에 3분의 1 정도의 디스포저블 인컴이 생기는 거하고 비슷해지거든요. 그래서 소셜 시큐리티 나오는 것 받고, 그 다음에 403b 학교에서 일하게 되면 나오는 리타이먼트 어카운트에서 나오는 돈, 그 다음에 모기지가 안 나게 되면 거의 리타이먼트 하기 전하고 약간 비슷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52세가 되면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기지를 체크해서 30년이다 하면은 계속, 물론 이사도 할 수 있겠지만 중간에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리타이어 하기 전에 67세가 되기 전에 반드시 내 모기지를 전부 다 페이오프 한다는 걸 기준으로 삼고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미리 젊었을 때부터 15년으로 하시면 더 좋죠. 할 수 있으면 15년 후부터 처음 집을 살 때부터, 내가 첫 직장 잡고 첫 주택을 구입할 때 15년으로 하시는 게 좋은데, 그거는 시간이 되면 따로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제 너무, 근데 지금이 인터레스트 레이트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기회예요. 리파이낸스, 만약에 집을 계속 30년짜리 모기지를 가지고 계시면 지금 리파이낸스 하기 굉장히 좋은 기회인데, 단 만약에 내가 그래? 그럼 15년으로 내가 리파이낸스를 해야겠다 했을 때, 물론 이자율이 낮지만 달달이 내는 모기지가 액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캐시플로우, 현금 유동성이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15년으로 하게 되면은 내 당장 캐시플로우, 현금 유동성이 너무 없어지기 때문에 되려 안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무리하게 막 15년으로 바꾸진 말고, 만약에 내가 약간 부담된다고 하시면 20년도 해주거든요. 20년도 할 수 있고, 또 하나 방법은 내가 30년이지만 15년을 하게 되면은 모기지가 먼틀리 모기지 내는 게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부담스러우시면 그렇게 안 하고, 그리고 또 15년을 바꾸게 되면은 피를 내거든요. 피를 내게 되는데 그 피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그 피를 안 내시려면 내가 현재 30년이라도 15년으로 계산해서 15년 모기지처럼 엑스트라 돈을 갖다가 계속 모기지에다가 엑스트라로 내시면은 15년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52세가 됐을 때부터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저희가 50세가 되기 시작하면 캐치업 타임이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학교에서 하는, 대부분 학교에서 계실 테니까 403b, 거기다 우리가 좀 더 엑스트라로 부을 수가 있거든요. 1년 항덕이 현재 올해 기준으로 19,500불인데 50세 이상이 되기 시작하면 6,500불을 엑스트라로 더 내서 우리가 1년에 26,000불까지 거기다 집어넣을 수 있는데,
가능하시면 50세 딱 되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한꺼번에 6,500불을 갑자기 내기는 힘드시니까 조금씩 인크리즈 하셔가지고 맥시멈 한도로 6,500불을 엑스트라로 더 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산술적으로 그냥 평균 계산해도 한 7만 8천 불이 67세 리타이먼 한다고 생각했을 때 7만 8천 불 정도가 생기는데 그 우리가 사용하는 403b는 그 세이빙스 어카운트가 아니라 그거는 그 인베스트먼트 어카운트거든요. 스탁 마켓하고 연결돼 있어가지고 요즘 그 에버리지 그 리턴 레이트이 한 7% 되기 때문에 복리로 계산되잖아요. 7% 되기 때문에 실제로 굉장히 액수가 많거든요. 그리고 또 학교에서 만약에 내가 좀 더 인크리스 그 403B에 들어가는 돈을 갖다가 아니면 401K에 들어가는 돈에다가 내가 좀 더 인크리스를 했을 때 학교에서 만약에 매칭을 해주게 되면 굉장히 좋은 100% 100% 리턴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큰 수익률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할 수 있으면 조금씩 내가 엑스트라 6,500불을 낼 수 있도록 처음부터는 힘들면 조금씩 넣어두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50세 되면 시작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도 내가 맥스 아웃 됐을 때 내가 지금 401k나 403b에다가 내는 돈이 맥스 아웃 됐고 좀 더 여유가 있었다면은 그때는 IRA를 하시는데 그 일반 트래디셔널 IRA보다 로스 IRA를 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 저희가 아마 계산해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현재 그 여기 참석하신 교수님들 리타이먼트 어카운트 그 들어가 보셔가지고 얼마가 있는지 보시고 그 다음에 파이낸셜 캘큘레이터 같은 그 웹사이트 되게 많거든요.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계산해 보시면은 평균 소셜워크 패컬티들 인컴을 계산해 가지고 하면은 나중에 은퇴하실 때 거의 밀리언 달러 이상은 들어가 계실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찾게 되면은 텍스를 내야 되거든요. 보통 텍스를 내야 되는데 인컴 텍스를 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유가 있으면 그냥 IRA, 트래디셔널 IRA보다 로스 IRA를 하시면은 세금 부담을 조금 나중에 은퇴하신다면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유가 되면은 우선 401k나 403b에 엑스트라로 조금씩 더 내기 시작하고 그게 맥스아웃 될 경우는 IRA를 하는데 IRA 같은 경우는 로스 IRA를 하시는 게 나중에 은퇴하실 때 세금 부담을 좀 줄일 수 있으니까 해두시는 게 좋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50세가 넘어가면은 또 해야 될 게 이 라이프 스테이지 해야 될 게 부부가 공동으로 자산 관리하는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두 분이서 같이 하시는 경우라면 굉장히 큰 문제가 없겠지만 한국 그 가정에서 보통 보면은 한 분이 역할 분담을 해서 한 분이 이것을 하고 한 분은 이 특히 재정적인 거에 관여를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지까지 그렇게 해오셨으면 50세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걸 바꾸셔가지고 두 분이 같이 하시는 연습이 필요한데 왜 그러냐면 당연히 그 배우자 중에서 보통 남자들이 일찍 돌아가시잖아요. 일찍 돌아가시기 때문에 남자들이 만약에 그런 재정 관리를 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일찍 돌아가시게 되면 그리고 남아있는 부인이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혼란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루아침에 연습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자산이 있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보험이 있는지 이런 걸 갖다가 다 서로 알고 있어야 되고 뱅크 어카운트 그 뱅크 비밀번호까지 다 알고 있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50세부터 공동 관리하는 재산을 공동 관리하는 연습을 시작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50세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베네피셔리를 확인을 하셔야 되거든요. 저도 그 제가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학교를 옮겼거든요. 학교를 옮기면서 저는 다 한 것 같았는데 얼마 전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베네피셔리 지정이 안 돼 있더라고요. 베네피셔리 지정이 안 돼 있어가지고 저희 노스캐롤라이나 같은 경우는 제 형제들한테 그 남아있는 제 리타이먼트 어카운트에 남아있는 돈이 자동으로 다 가게 그렇게 지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한 것 같은데 제가 실수를 했던지 아니면 스테이트에서 실수를 했던지 베네피셔리 지정이 안 돼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건 꼭 50세에 해당되는 건 아니겠지만 베네피셔리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 이제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꼭 미국 사람
아니라 저희도 마찬가지겠죠. 그 이혼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요즘에 이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혼한 경우 같은 경우는 그 보통 우리가 내 리타이어먼트 어카운트 들어가서 아니면 인슈런스 어카운트 들어가서 이혼했다고 해서 베네피셔리 바꾸고 이러는 거 생각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 미국 사람들 보통 일어나는 그 흔한 미스테이크 중에 하나가 이혼한 다음에 그 내 리타이어먼트 어카운트, 인슈런스 어카운트 들어가서 베네피셔리를 바꾸지 않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내 엑스가 내가 죽었을 때 내 새로운 배우자한테 그 베네피시 가는 게 아니라 유산이 가는 게 아니라 내 엑스가 그 돈을 가져가는 경우가 종종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베네피셔리를 확인해 보는 거 요거를 갖다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토픽은요. 지금 여기까지고 네. 더 궁금한 거 있으면 나중에 또 질문 받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 교수님. 참 도움이 많이 되는 내용이고 지금 막 퀘스천들이 막 생기실 것 같은데 저희가 마지막 발표까지 하고 그다음 디스커션 전에 질의응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김유승 교수님 되셨으면 예. 하겠습니다. 예,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알겠습니다. 예, 두 분 앞에 발표를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사실 저는 리뷰어로서 크게 그냥 할 일이 없고 참 좋은 발표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은 제가 해야 될 일 같은데요. 간단하게 이와 관련해서 제가 준비했던 리뷰어로서 준비했던 내용 간단하게 같이 나눠보고 좀 더 앞으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토론이 필요한지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클락 아틀란타 대학 사회복지학과 부교수로 있는 김유승이라고 합니다. 일단 그 두 연구를 리뷰하기 전에 사회복지사 아니면 사회복지 교육자들에게 왜 재정적인 이런 훈련이나 재정적인 준비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경우 저희 클라이언트들은 재정적인 필요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데 있어서는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론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또 크라이시스 같은 상황에서 그것을 벗어날 수 있고 또 노인을 다루는 경우는 리타이어먼트 인컴 관련돼서도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보통 저희가 알고 있는 이 재정적인 지식들은 저희가 일하고 있는 그 클라이언트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저희에게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따로 공부가 안 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트레이닝이 안 되어 있어서 잘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사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재정적으로 잘 이렇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본인은 오히려 재정적인 그 문제와 필요에 덫에 걸려가지고 혼자서 굉장히 고민하는 경우도 많고 아까 그 윤인태 교수님의 그 보여주신 슬라이드에 나왔듯이 결국은 사회복지사로서의 일이나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만 재정적인 필요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 직장으로 옮길 준비가 돼 있다고까지 얘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사회복지사가 스스로 자신의 재정적인 필요를 잘 살피고 관리하는 것이 우리가 사회복지사로서 아니면 사회복지 교육자로서 일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더 중요한지는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개가 될까? 예. 제가 미스터라고 되네. 죄송합니다. 제가 정의진의 이름만 듣고 남자로 생각해서 미스터가 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서 그런 겁니다. 예, 정의진 선생님의 연구는 이런 점에서 굉장히 시적절하다고 봅니다. 특히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얼마나 재정관리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고 이것이 얼마나 또한 본인의 재정 관련돼서 만족도에 기여하는지에 있어서는 우리가 한 번 정도 꼭 연구해보고 이후에 관련돼서 어떤 식으로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체계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연구에서 제가 특별히 조금 더 주목해 보고 싶었던 부분은 정의진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 공개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구체적인 자료들은 다 공개하지 못했는데 제가 사전에 조금 쉐어했던 자료에 의하면은 그 연구 결과 중에 굉장히 제가 주목하고 싶었던 부분은 재정이 얼마나 많으냐가 저희가 재정적인 만족도로 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재정을 사용할 줄 아느냐를 잘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 financial capability죠. 이거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이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높은 경우가 재정 만족도가 더 많이 높다고 나오는 경우입니다. 저희가 보통 생각할 때 재정의 문제는 돈이 있으면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이 연구를 생각해 볼 때 학생들이 가령 꼭 돈이 많아야만 재정적으로 문제를 안 겪고 돈이 많아야만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렇게 오히려 연구를 통해서 저희가 잘 증명을 했다고 봅니다. 특별히 사회복지학과 학생 중에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학생 중에 저희 그 장학금을 받아서 어느 정도 처음에 좀 여유 있게 공부를 시작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분들은 장학금도 있고 어느 정도 재정적으로 학교에서 서포트를 받으니까 특히 이제 스타이펜드까지 받고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만족도가 당연히 높을 거라고만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연구를 해보면은 그렇게 장학금을 받고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학생들조차도 재정 문제로 인하여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가 나옵니다. 이것은 오히려 꼭 그 저희가 재정적인 훈련이나 이 관리에 대해서 따로 교육을 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모든 학생들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재정으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 이 연구에서 한 가지 저희가 또 주목해 보고 싶었던 점은 saving 그리고 financial cushion 한국말로 하면 그냥 비상금이라고 생각하면 될 텐데요. 비상금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비상금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도 제가 굉장히 주목해서 봤던 부분입니다. 보통은 생각은 돈이 많으면은 재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또 비상금이 있으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이 상황에 따라서 뭐 비상금을 사용하면 되니까 재정적으로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비상금은 상황에 따라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어느 경우에는 비상금 자체가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그 어떤 상황이냐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물론 경우에 따라 뭐 의료적인 면이나 이렇게 해서 큰 돈이 필요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보통 아주 급하게 생기는 아주 급한 작은 정말 소규모의 금액으로도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뭐 비상금을 저희가 다 맞출 수는 없겠지만 조금 그냥 그 크게 봤을 때 저희가 보통 학생들 특히 이제 대학원생이나 박사과정 학생들 생각해 보면은 재정의 필요가 좀 여러 가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싱글인 학생 같은 경우는 사실 재정의 필요가 좀 비교적 조금 더 플렉서블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가족이 있거나 아니면 자녀까지 있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 재정의 필요가 클 뿐만 아니라 또 이거는 어떻게 그 쉽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경우가 많아서 이런 어느 정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비상금이 필요한지를 그냥 일괄적인 기준에 의해서 보통 우리가 스몰 세이빙, 스몰 어카운트 해가지고 한 500불, 뭐 300불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각 케이스에는 어느 정도의 비상금이 보통 있어야 되는지를 가지고 생각해 보면은 나중에 이 비상금이 어떻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비상금이 재정 만족도와 관련돼서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더 유의미하게 결과를 저희가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이 연구와 관련돼서 조금 따로 제안하고 싶은 부분은 저는 이 연구를 보면서 궁금했던 게 비즈니스 전공 학생들하고 다른 전공 학생들은 얼마나 다를까? 아니면은 사회복지 전공 학생들만 이렇게 스킬이 떨어지는 걸까? 라는 생각들을 계속 들었습니다. 비즈니스 전공 같은 경우는 뭐 굳이 따로 트레이닝을 받지 않아도 웬만한 경우 기본적으로 그 학생들이 들어야 될 과정들에서 파이낸셜 캐퍼빌리티가 이렇게 향상될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 가령 사회복지학과 학생들
아니면 아예 다른 아예 인문학 쪽이거나 공대 쪽이거나, 그러니까 이런 다른 전공 학생들에 비해서 보통 재정 관련된 지식이나 훈련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이런 사항들을 봤을 때 사회복지 학생들은 어느 정도 레벨에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레벨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의 훈련이 필요한지 조금 더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사회복지학과를 전공하는 학생들이 유난히 파이낸셜 캐퍼빌리티가 낮다거나 아니면은 뭐 조금 다른 좀 특이한, 어떤 면에서는 강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좀 약하다든지 이런 부분이 나오면은 앞으로 이제 사회복지 관련된 사회복지 전공 학생들에게 어떤 식의 파이낸셜 리터러시나 파이낸셜 에듀케이션이 필요한지를 저희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점은 저희가 이제 파이낸셜 캐퍼빌리티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그래서 이거를 사회복지 학생들에게도 이제 가르치자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이거를 과연 저희 사회복지 교육 과정에 넣을 수 있는지, 아니면은 이거는 계속 원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어떤 워크숍이나 이런 식으로 다르게 교육을 해야 되는지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보통 사회복지 관련된 코스 커리큘럼을 보면은 사회복지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외에도 많은 커리큘럼, 사회복지 커리큘럼에 저희가 이제 어떤 선택 과목이라고 하고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과목들을 선택 과목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파이낸셜 캐퍼빌리티 관련된 수업도 이런 식의 일렉티브 코스로 들어가는 게 나은지, 아니면은 과감하게 어떤 이거 그냥 꼭 필수 과정 중에 하나로 이걸 집어넣는 게 더 맞을지, 아니면은 이거는 그냥 따로 워크숍이나 아니면 다른 학회나 이런 데서 부가적으로 교육을 하는 과정이면 충분한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 번 정도는 토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윤인태 교수님의 그 발표였는데요. 윤인태 교수님의 발표는 장기적으로 사회복지 교육자가 어떻게 재정적인 준비를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 이상으로 40대, 50대, 60대 나이대에 따라서 꼭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지 잘 짚어주셨고요. 특별히 이제 52세라고 딱 나이를 짚어서 왜 52세라는 나이가 생애 주기별 관점에서 중요한지, 그리고 이 시기가 앞으로 은퇴 이후의 삶의 재정을 생각할 때 왜 더 중요하고 이 시기에 꼭 해야 되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옵션을 저희에게 다 알려주시면서 이 옵션들을 어떻게 해야지 전략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고, 어떤 옵션이 지금 현재 이제 사회복지 교육자들에게 가장 맞는 옵션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또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리소스풀하고 유용했던 발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연구와 관련돼서 조금 생각해 보고 싶은 점은 이 연구, 지금 현재 이런 아이디어들이 사실 사회복지 교육자들을 직접 대상으로 한 좀 시스테메릭, 그러니까 체계적인 큰 데이터를 가지고 한 연구는 아니라서 정말로 사회복지 교육자들, 지금 현재 교육을 하고 있는 사람이나 은퇴한 분들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실제적으로 데이터를 직접 모아서 직접 연구를 해보면은 좀 더 구체적이고 더 학문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그런 연구 결과를 저희가 도출할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보고 싶은 점은 이거는 저희 한인 사회복지 교육자들이 일반적으로 그 이민자라는 걸 생각할 때 아시아 이민자들의 그 문화나 그런 소비 습관, 저축 습관이 어떻게 저희들이 미래를 재정적으로 준비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지도 한번 고려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거는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점인데요. 에이시안 이민자들은 아무래도 세이빙을 굉장히 강조하고, 또 가능하면은 그 빚을 안 지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자기가 돈을 모아서 그걸로 해결하려고 하고, 또한 투자하는 방식도
아무래도 요즘은 좀 달라진 것 같지만 여러 가지 펀드나 이런 펀딩이나 아니면 스탁보다는 그냥 부동산을 투자 여력이 있으면 투자하는 방식이 많은 것 같은데 이런 아시아 이민자들의 특별한 그 투자 습관, 저축 습관들이 한국 사회복지 교육자들의 재정 준비할 때는 어떻게 이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특별한 그 문화적인 특성들을 잘 생각해 보면은 어떤 점이 있어서 한인 사회복지 교육자들의 재정 준비 방식이 강점이고 어떤 부분은 좀 약점이라서 저희들이 많이 놓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연구와 그 연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특별히 이제 한인 사회복지 교육자들이나 아니면은 조금 더 확대하면은 아시아권 사회복지 교육자들에게 저희가 더 전략적이고 더 문화적으로 더 이렇게 호응도가 높는 그런 재정 관리 방식을 추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제 발표였고요. 뭐 질의응답은 자연스럽게 전체 토의에 들어가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유승 교수님. 얼마나 정말 잘 두 분의 발표를 잘 요약해 주시고 또 거기다가 퓨처 서제스션까지 해주셔가지고 정말로 새로운 연구 아이디어와 디저테이션 아이디어가 나오는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또 지금은 이제 먼저 토론하시기 전에 또 질문하고 또 답을 듣는 시간을 먼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발표자분들 발표하실 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셨을 텐데 혹시 먼저 질문하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언뮤트 해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신가요? 많으실 것 같았었는데.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토론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볼 때 여기 모이신 분들 다 여러 가지 다른 라이프 스테이지에 계시는데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보면은 이제 학생분들 그리고 얼리 커리어 교수님들 그리고 시니어 교수님들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에 다 속하신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은 이펙티브한 그런 재정 관리, 자산 관리를 위한 좀 더 팁이라든지 자신의 스트래티지가 있으시면 좀 쉐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우리 패널 분들께서는 이 세 디프런 그룹에서는 어떤 게 정말 프랙티컬한 팁인지 조금 애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아까 소개 못하신 분 있으면 발표하실 때 말씀하실 때 간단하게 또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효신 교수님 아직 계시죠? 네.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들, 그리고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늘 많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체어로서 일찍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갑자기 와이파이가 고장이 나서 와이파이 문제 때문에 제가 좀 늦게 들어왔습니다. 이제 토론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굉장히 프로덕티브하고 특별히 그 practical wisdom 많이 나눠주셔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모든 패널리스트들에게 제가 감사드리고, 저는 이렇게 한 가지 좀 질문이 있어요. 지금 발표하신 우리 프레젠터들도 그렇고, 혹시 그냥 참석하신 우리 선생님들도 의견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에셋 빌딩의 첫 번째 스트래티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키 스트래티지가 뭐가 될까요? 사실 저희 대부분이 정해진 픽스드 인컴으로 살아가기 힘든 분들도 많고 그런데 어떤 부분이 가장 에셋 빌딩의 키 스트래티지라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스트래티지를 알려주시겠어요? 제가 먼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우선은 제 생각에는 사실 저희 여기 계신 분들 인컴이 되게 이현식 교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많이 엑스트라 막 수입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많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근데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뭐냐 시스템을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behavioral economics 행동 경제학의 관점에서 우리가 사실 굉장히 디서플린이 돼 있고 그리고 엑스트라 인컴이 이렇게 많으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차곡차곡 에셋을 빌딩해 나갈 수 있는데 그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거든요. 셀프 디서플린도 되게 많이 생각보다 없고 그다음에 살아가면서 그때그때마다 생기는 익스펜시스가 있기 때문에 그게 되게 힘들고 그리고 저희 월급이 그렇게 막 엑스트라 인컴이 뭐그 100,000 아니 뭐지? 그 300,000 뭐 이렇게 월급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일단은 가지고 있는 저희 시스템 현재 가지고 있는 시스템 안에서 저희가 그 시스템을 사용해서 에셋을 빌딩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을 얘기하냐면 예를 들면은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401k 아니면 학교에 계시니까 403b나 뭐 그런 거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매칭을 해주잖아요. 보통 저희가 이런 데 매칭을 해주는데 매칭 레이시가 얼마냐에 따라서 어떤 데는 100% 해주는 데도 있고 100%가 넘어가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매칭해 주는 거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뭐지 내가 또 엑스트라 냈을 때 거기도 매칭 더 해주는 데도 있고 엑스트라 내더라도 매칭 안 해주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서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갖다가 최대한 이용해서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들어오는 페이첵이 내가 따로 빼내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automatically 약간 적은 돈이라도 계속 세이빙이 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이용하는 게 에셋 빌딩에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거기에 대해서 있는지도 잊어먹고 있는데 자동으로 나가게 해주는 게 좋은 것 같고 근데 그렇게 나가게 하는 시스템을 할 때 약간 한 발짝 더 나가서 텍스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약간 하시면 텍스 어드밴티지가 있으면 그런 걸 사용하는 게 그런 시스템을 사용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Certified Financial Planner 클래스를 들 때 제일 처음 했던 게 어떤 얘기였냐면 인스트럭터가 미국에서 부자 되는 것은 열심히 일해서 부자 되는 거 아니라고 그러면서 미국에서 부자가 되려면은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을 알면은 미국에서 부자 된다고 하거든요. 그게 레슨 넘버 1이었어요. 물론 약간 거기는 이렇게 인베스트먼트를 위주로 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룹이었기 때문에 다른데 어쨌든 그래서 그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세이빙스, 세금 어드밴티지가 있는 비클을 사용하는 거, 그 시스템을 사용하는 거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엑스퍼트가 아닌데요. 그냥 제 경험에 빗대어서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3년 차 조교수이기 때문에 얼리 커리어지만 공부를 좀 늦기 시작해서 중년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아이들을 키우면서 집을 사고 팔면서 이렇게 배운 것이 지금 세 번째 집이기 때문에 30년 동안 이 빚을 다 갚으려면 내가 나이가 70이 넘어서도 계속 갚아야 되는구나 싶어서 최근에 이 코비드 때문에 그런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 뱅크 어카운트 뱅크에서 그 론 할 수 있는 그 피가 많이 줄었더라고요. 많이 다운됐더라고요. 그래서 리파이낸스를 해가지고 30년을 지금 이제 겨우 15년으로 너무 낮아졌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바꿀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아이들 키우고 이렇게 필요 때문에 이제 좀 큰 집으로 가느라고 빚도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빚을 하나씩 청산하고 그리고 또 윤희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토매티컬리 한 달에 조금씩 200불이나 300불이라도 세이빙 어카운트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했던 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도 애들이 이제 한 명 차 사고 나면 이제 그 다음 두 번째가 또 차가 있어야 되고 셋째가 또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씩 그렇게 해가는 게 또 저희 가족의 그런 스트레티지인 것 같은데 또 제가 또 다른 질문을 드리자면 여기 학생분들 특히 우리 소셜워크 학생들은 여자분들이 많은데 여기 계신 교수님들께서 좀 조언을 주신다면 어떻게 더 잘 싱글로서 successfully 리타이어를 지금부터 이 영 에이지에 잘 준비할 수 있을까요? 싱글인 제가 말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우스다코타에 와서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싱글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싱글로 살기 때문에 돈에 대한 개념이 좀 약해요. 자녀들이 있거나 배우자가 있으면 좀 더 돈에 대한 그 계획과 돈에 대한 그런 중요성을 알 텐데 싱글이다 보니까 좀 돈에 대한 중요성을 좀 잘못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뉴욕에서 엘머스트 하스피탈에서 10년을 일을 했는데 그때 저의 선배가 너 저기 비록 월급이 작더라도 그 펜션 플랜 잘해라. 그렇게 조언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기본만 한 거예요. 그때는 이제 공부해야 되고 뭐 뉴욕이니까 생활비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냥 다 쓰고 기본만 했더니 제가 거기에 그걸 베스트 하고 왔는데 돈이 별로 안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사우스 다코다에 옮겨가지고 그때도 이제 옮긴 지 얼마 안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안일했는데 그 이현신 교수님이 지적을 너무 잘해 주셨어요. 이제 이현신 교수님도 혼자 사시다 보니까 너 정신 차려. 너 나중에 어떻게 은퇴하려고 그래. 그래갖고 많이 혼났습니다. 많이 혼나고 그런 다음 그때부터 TIAA 하고 그다음 저희 학교는 그 매칭이 50% 매칭을 해줘요. 학교에 제가 내는 게 한 350불 정도 되고요. 학교에서 350불 대주고요. 그다음 거기에 서플리멘탈 또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윤인태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텍스를 좀 공제 지금 안 내는 거 프리텍스를 할 수 있는 그거를 서플리멘탈로 이제 더 또 1,000불씩 놓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생각한 거가 우리가 학생 때 그리고 특히 소셜 워커들은 대부분이 주는 걸 좋아해요. 뭐든지 자기들 있는 거는 다 남한테 주려 하고 그리고 없으면 남의 거 이렇게 남한테 부탁해서 가져다가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성품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거를 잘 못 챙겨요. 특히 여성분들, 저를 비롯하여. 그런데 굉장히 취약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쪽에 온 이후로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까? 그래서 최대한 그 좀 시스템을 활용한 그런 롱텀 인베스트먼트를 하고 그다음 요즘에 제가 생각하는 건 좀 쇼텀 인베스트먼트도 조금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요즘에 조금 이렇게 생각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혼자 사시는 분들 조금 그 파이낸셜 인베스트에 대해서 좀 롱텀과 쇼텀을 고를 생각해서 좀 하시는 거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롱텀 다 떼고 나면 이제 뭐 생활비가 뻔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그래도 힘들지만 그 주식으로 이렇게 또 다시 집어넣어서 적립식으로 꼭 하는 이런 것도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쇼텀은 쇼텀대로, 롱텀은 롱텀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우리 그 후배님들이나 혹시 박사과정에 있거나 아니면 지금 어시스턴트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롱텀으로 생각하시고 주식을 투자하시든 학교에서 매칭해주는 펀드를 투자하시든 롱텀으로 한다라는 거 그거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당장 내일부터 시작하십시오. 그 아무도 여러분들 도와주지 않습니다. 가장 늦은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도 제가 제 자신한테 요즘 말하는 거가 가장 늦은 때가 가장 빠른 때다. 당장 내일부터 하자. 그런 마음으로 조금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좀 보탤까요? 거기다가 지금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윤인태 교수님이나 그 노순희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해요. Start early. 그러니까 이 시간은 돈이다. 시간이 돈이다. 하루라도 어렸을 때 저축을 하고 하루라도 어렸을 때 투자를 하는 것이 이게 복식으로 늘어나잖아요. 이자가 그 복리로 늘어나는 거를 생각했을 때 8년과 20년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넘버 원
하루라도 빨리, 그러니까 노순희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와 전적으로 동감하는 게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라. 오늘 당장 시작하는 거, 조그만 뭐니라도 저는 그거를 굉장히 강조하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아는 거는 저희도 이제 은퇴 때가 다가오니까 이제서야 좀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처음에는 안 들었는데 그래서 일찍 시작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윤희태 교수님이 말씀하신 텍스 시스템을 이용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이 텍스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403B를 윤인태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403B는 이게 프리텍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넣기 전에 먼저 이게 텍스 전에 이 돈을 떼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은퇴가 지났을 때 텍스가 훨씬 높으면 403B를 안 낸 거를 나중에 내기 때문에 이게 텍스 임플리케이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403B 하나만 많은 분들이 하시는 경우가 있고 401 이런 것만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어쩌면 403B나 다른 기재가 있는데 457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non-profit의 많은 대학교에 아마 457이라는 기재가 있어요. 457이나 401은 일단은 457 같은 경우에는 deferred plan이에요. 그게 deferred compensation plan이라 그래서 일단 텍스를 뗀 다음에 457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를 했을 경우에는 403B와 그다음에 457이 이게 밸런스가 돼서 텍스를 떼가는 거에 밸런스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403B와 457을 적절하게 이용하시면 나중에 은퇴를 한 다음에 텍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403B를 하고 저도 403를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403B는 expense ratio가 높아요. expense ratio가 높다는 거는 돈을 많이 떼가요. 이거 할 때 자동으로 우리가 돈을 내야 되는데 fee가 높은데 그런 대신에 거기에 선택돼 있는 많은 옵션들이 많지 않고 그다음에 인베스트먼트 옵션이 많지 않으면서도 걔네들의 퍼포먼스가 특별히 높지 않은 약간 지루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뭔가 어그레시브하고 액티브 인베스터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선택들이 지루한 것들이 403에 많아요. 그런데 제가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 있으면서 보니까 저희도 403B의 옵션이 많지 않고 그리고 또 퍼포먼스 레이시 높지 않고 익스펜스 레이시오는 높은 그런 단점이 있어요. 이것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것들의 하나가 401K라든지 457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457 지금 이렇게 우리 또 김유순 교수님이 이렇게 좋은 저기를 보내주시는데 이 457 같은 경우는 익스펜스 레이시오가 낮아요. 그리고 옵션이 403보다는 보다 많은 학교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걔네들의 퍼포먼스를 403B에 비해서는 약간 더 높을 수 있고 401K에는 보다 넓은 옵션의 인베스트먼트 종류가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403B와 457을 적절하게 조합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옵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때 특별히 이제 아이라 같은 경우에 만약에 지금 2020년 경우에는 50세 이상이 된 분들에게는 아이라가 적용이 되는데 그런 인디비주얼 그런 어카운트를 사용을 하시면 특별히 이제 셀러리가 그 대신에 12만 9천 불 이하일 경우에만 그게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라 같은 경우를 사용하시면은 보다 이렇게 액티브한 옵션들이 많아요. 인베스트먼트 옵션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도 아마 생각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거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분들도 좀 나눠주세요. 팁을. 이현식 교수님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한번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리타이어먼트 어카운트 들어가셔가지고 내가 리타이어 했을 때 얼마가 되는지 계산해 보시면 텍스 엄청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텍스를 안 낼 수 있는 플랜을 갖다가 찾아가지고 그쪽으로도 많이 해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제 처음에 잡을 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까 노 교수님 베스트 말씀하셨는데
베스트 모르는 분들 되게 많으실 것 같고, 그다음에 베스트 같은 거 확인 안 해보고 그냥 무조건 잠만 잡으면 되지 하고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박사과정 계시면서 졸업하신 거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가 잡으려고 하는 학교에서 그 베스트 컨디션이 얼마나 되는지, 어떤 데는 없는 데가 있고, 곧장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 학교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매칭을 해주잖아요. 근데 그 매칭해주는 돈이 그게 일정 기간이 지나야지만 그게 내 돈이 되는데 그 기간을 갖다 베스트라고 하거든요. 근데 어떤 학교는 그 베스트 기간이 없어요. 그냥 학교에서 매칭해주는 게 그대로 내 돈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일하는 노스캐롤라이나 그 주립대 시스템 같은 경우는 베스트 기간이 5년이에요. 그래서 5년 안에 만약에 잡을 그만두게 되면, 근데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2년, 3년 있다가 잡을 바꾸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그 돈이 없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 확인해 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그 학교마다 틀릴 것 같고, 그다음에 저기 또 하나는 아까 그 모기지 말씀하셨잖아요. 모기지 말씀하셔가지고 이제 모기지를 바꾸게 되면은 그 저희가 monthly 이렇게 모기지를 내게 되면은 홈 에쿼티가 생기잖아요. 홈 에쿼티가 생기는데 보통 홈 에쿼티가 생기게 되면은 그게 우리 돈이 아니,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거를 갖다가 돈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그게 사실은 홈 에쿼티가 미국 사람들 보통 가지고 있는 그 가장 큰 세이빙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갖다가 보통은 우리가 그 인베스트를 하라고 자꾸 얘기할 때 스탁 마켓이나 그런 데 집어넣으라고 하는 이유가, 그 세이빙을 하게 되면 요즘에 이자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냥 다 그 인플레이션이 더 높아서 그냥 사라진다. 돈, 그 타임 밸류 오브 더 머니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냥 그 돈을 경찰로 가지고 있거나 그냥 은행에 넣어두면 실제적인 돈 가치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에쿼티에는 어플라이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모기지를 계속 내게 되면은 내 홈 에쿼티가 생기는데 그거 내 돈이잖아요. 은행 돈이 아니라 그 돈은 내 돈인데, 그 돈을 갖다 활용을 안 하고 가만 놔두게 되면 그 돈은 시간이 지나면서 인플레이션 해가지고 실제 있는, 약간 내가 조금씩 돈을 내니까 더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 돈 가치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홈 에쿼티가 있게 되면은 그걸 갖다가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내가 그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웨더링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피하면서 늘릴 수 있는 방법으로 홈 에쿼티를 갖다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그걸 자산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조금 다른 분들 먼저 말씀하시고 저도 한 가지만, 또 혹시 발표하실 분 없으면 저도 한 가지만 좀 애드할까요? 다른 분들이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 아니요, 이현신 교수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시드머니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좀 아까 일찍 시작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시드머니의 중요성, 그리고 그 이머전시 펀드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마 다른 분들이 다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거를 좀 리에코하고 싶어요. 요즘 같이 특별히 그 경제 상황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런 경제 상황에서 이머전시 펀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전부 100% 투자를 한다든지 100% 부동산에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 비율은, 황금 비율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 황금 비율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많은 전문가들이 다른 말씀을 하시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유동성 있는 가치가 있는 그런 유동적인 자산과 비유동적인 자산, 그 옆에 반드시 이머전시 펀드로 요즘같이 경제가 불투명한 경우에는 1년의 월급치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머전시 펀드를 어떻게 에스티메이트 하냐 그러면 자기의 1년치 샐러리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직장에서 무슨 일이 생겼다거나 아니면 건강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으니까 이럴 때를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연봉이 7만 불인 사람은 10만 불의 캐시를 가지고 있는 거죠. 물론 그 돈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면 요즘같이 금리가 낮을 때에는 이거는 웨이스트 오브 머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은, 반드시 그 이머전시 머니는 1년치 샐러리를 커버하는 거는
캐시를 가지고 계시고 그다음에 유동성 자산과 비유동성의 자산을 같이 혼합을 해서 가지고 있는 것은 중요하고 그중에서 오늘 시작할 때는 시드 머니를 만드는 게 시작일 것 같아요. 그래서 시드 머니를 만들어서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조금 나누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제가 지금 아까 깜빡해서 생각이 안 났는데 지금 생각났는데 인베스트먼트 옵션 중에 403B에 가시면 그 타겟 펀드가 있어요. 타겟 펀드는 내가 은퇴할 때를 그 어느 학교든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어느 그 컴퍼니라든지 그게 인기가 많은 게 내가 은퇴할 때 뭐 2050년에 은퇴한다, 2060년에 은퇴한다 그러면 타겟 펀드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내가 돌보지 않아도 AI들이 저절로 이런 것을 해서 그 펀드 매니저들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그거는 조금 그 쉽기는 하지만 가능한 한 그 연령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3, 40대 계신 교수님들께서는 가능한 한 좀 이렇게 그 양을 줄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타겟 펀드의 대부분의 그 펀드 옵션들은 그 잘 퍼포먼스가 낮은 반드 같은 것들이에요. 반드 같은 것들. 반드 같은 경우에는 그 돌아오는 리턴 레이트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만약에 3, 40대에 있는 분들은 보다 자기가 액티브리 인게이지 할 수 있는 그런 인베스트먼트 옵션을 활용하시는 게 좋고 물론 나이 들으면서 60대가 넘어가서는 반드의 양을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타겟 펀드 같은 경우에는 반드 양이 지나치게 많기 때문에 리턴 레이트를 굉장히 많이 낮춰요. 그래서 자기가 그 인베스트먼트 옵션을 선택을 할 때 연령을 고려하셔야 되고 자기 취향을 고려해야 되기도 하지만 타겟 펀드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한 좀 그 양을 많이 늘리시지 않는 게 많은 리턴을 바라신다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이현신 교수님. 그리고 다른 교수님들 정말 프랙티컬하고 저희가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제는 저희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특별히 우리 디벨로프먼트 커뮤니티 여러분 잠시만 남아주시고 우리 이현신 교수님, 체어 되시는 이현신 교수님께서 클로징 해주심으로써 오늘 웨비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학기말 때 참석을 해주신 모든 우리 교수님들, 우리 사회사업가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또 한 해 동안에 얼마나 팬데믹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자연재해와 또 인간이 만든 재해 때문에 얼마나 많이들 고생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서로 위로할 수 있고 또 서로 모여서 격려하면서 또 앞으로의 미래의 경제적인 안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토론을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좋은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발표해 주신 우리 정유진 선생님 그리고 또 우리 윤인태 교수님, 김유승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마더레이터로 수고해 주신 우리 정정신 교수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는 더더욱 이런 우리에게 실생활에 필요한 프랙티컬 팁까지도 서로 나눌 수 있는 이런 많은 시간들이 더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런 아이디어가 작년에 카스비아 애뉴얼 비즈니스 미팅에서 많은 분들이 제안해 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뜻깊은 토픽을 가지고 패널 디스커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에도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좋은 의견들, 토픽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들에게 또 카스비아에게 연락을 해주시면 내년에도 저희가 또 보람되고 의미 있는 그런 토픽으로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분이 패널 디스커션 프레젠트로 참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또 감사하고 또 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 뉴 이어 감사합니다.